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진용선이라고 합니다. 저기 아리랑 아카이브를 지금 하고 있고, 2019년까지는 제가 아리랑 박물관장을 했었고요. 사실은 그 전에는 정선 아리랑 연구소라고 시작을 해서 1991년부터 지금까지 뭐 명맥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1991년부터 주로 해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해외에서 아리랑을 조사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일찍부터 해외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아시아, 뭐 너무 이게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하기는 힘들고 한 2시간 가까이에 걸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우리나라 고려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대학원생들하고 쿠바에 대해서 또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쿠바 관련된 것보다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우리랑 조금 더 가깝고 또 연결이 되고 하는 중앙아시아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고 또 중앙아시아가 또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 느끼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중앙아시아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991년부터 처음에는 이렇게 중국 일대 남방과 중국 남방 쪽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거는 그냥 뭐 아리랑과 관련된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때에 그 중국의 포로가 돼가지고 저 남방 일대, 운남성 일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한번 제가 91년도에 나이도 젊을 때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 운남성 쪽으로 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때만 해도 뭐 인프라 같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2년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수교를 하면은 보통 한 나라의 비행기가 중국 국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국경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를 않았었죠. 한 1년 넘게 지나서 우리 비행기가 국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수교되고 나서 한 1년여 동안은 우리 비행기가 상해로 들어가야 됐었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저기 동북 삼성 쪽으로 그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우리 동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그때 동포들이 부른 노래를 공부를 하고 또 그분들의 노래를 가지고 제가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한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있는 우리 동포들이 보통 1800년대 중반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고 또 1800년대에 동시에 또 연해주 쪽에 여기에 포시에트라고 있는데 연해주 쪽으로 이주해서 1937년까지 이쪽에서 살다가 1937년 9월 9일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12월 달까지 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게 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강제 이주되는 과정에서 고려인 지도자들이 약 한 2천 명 정도가 총살이 되고 또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민족들이 여기에 가서 살다가 또 이 땅이 이 아래쪽으로는 농사가 잘 안 되는 데입니다. 주로 목화농사라든지 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해주에서 일구었던 그런 쌀농사들을 북방 한계선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농사가 힘들어서 이 농사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러시아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러시아 남부 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크림반도라든지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를 중심으로 살았고 또 북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헝가리 쪽으로 올라가서 핀란드 아래까지 가서 사는 그런 분포를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에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1930년대까지는 여기 살다가 다시 이리로 가서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살면서 이분들이 북쪽으로 또 북서진해서 핀란드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제가 핀란드에서 우리나라 할머니를 한 분을 만났는데 강제 이주돼서 이까지 올라와서 사는 동안 우리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할머니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민족이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 이쪽으로 하와이 같은 경우는 1903년에 또 이쪽에 있는 멕시코로는 1905년에 그리고 또 멕시코에서 쿠바로는 192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경민족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민 과정에서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제가 쫓아다닌 길을 빨갛게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빗대서 옛날에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경주에서 시작돼서 중국 장안으로 가서 장안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까지 가는 그런 일정을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국사 시간에 배우는데 이 실크로드의 일정을 빗대서 제가 갔던 길을 아리랑 로드라고 하는 걸로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랑 로드라고 하는 게 제가 예전에 한 30년 동안에 이런 책을 왼쪽에 있는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조선족에 관한 책을 냈고 그다음에 러시아 고려인, 일본 한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그다음에 하와이, 멕시코, 쿠바 쪽에 아리랑에 관해서 책을 두꺼운 책들을 냈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책들이 이 왼쪽에 있는 중국 조선족 아리랑 책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나왔던 중앙아시아 고려인 아리랑에 관한 책들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보통 하나하나 작업을 하는데 한 5년 정도를 걸려서 현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또 역사도 정리하고 또 고려인의 이주 경로 또 그분들이 부른 노래 같은 것으로 이렇게 딱딱한 책을 만들었어요. 책이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한번 몰아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 아리랑 로드라는 책이고 이게 2019년에 출간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KBS에서 알게 돼서 마침 2019년이 KBS 우리나라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어서 KBS에서 제 책을 가지고 한번 다큐멘터리 3부작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제 책에 썼던 이상현 캘리그래퍼가 쓴 이 글씨를 그대로 가져가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50분, 55분짜리죠. 55분짜리를 세 번에 걸쳐서 아리랑 로드라고 하는 것도 걸로 방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방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랑 그 PD랑 좀 여러 번 갈등이 있었죠. 왜 갈등이 있었냐면은 이런 아리랑 로드 같은 경우가 좀 오지고 험한 데가 많은데 험지를 쫓아다니면서 직접 방송에서 촬영을 하고 또 방송에서 그것을 몸소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방송국 PD들이 이 멀리 가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멕시코나 쿠바 같은 데는 힘들고 또 험하다라고 해가지고 현지 있는 저 옛날 필름을 갖다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막 뭐라 그랬었어요. 가서 현장에서 촬영하는 게 훨씬 뛰어날 텐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냐고 했는데 어쨌든 3부작으로 해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 3부작으로 만든 거를 독립영화로 만들었어요. 약 한 1시간짜리 영화로 만들어서 지금도 쿡TV에 가면은 아리랑 디아스포라의 노래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이 책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아리랑 로드의 다큐멘터리라든지 또 아리랑 디아스포라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역경을 딛는 모습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청률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인기인 한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이 디아스포라의 어떤 경험자인 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참으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을 오랫동안 30년 동안 했지만은 이런 결과가 이런 식으로 쓰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후회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공부하게 될 음식과 또 고려인의 생활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해 전에 지난 2018년에 이민자의 삶이라고 해서 강원연구원이라고 강원도에 도립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민자들이 부른 노래하고 또 이민자들이 먹은 음식이 우리 삶에, 뭐 우리가 아니죠. 우리 그 민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책을 좀 정리해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글들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지난해에는 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서울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새로운 정착 무료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고려인이 부른 노래하고 또 고려인이 먹은 음식에 대해서 또 그 음식을 체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제가 많은 부분을 글을 쓰고 또 여기에 많은 사진들이 제 사진으로 갖다 썼습니다. 여기에 실린 사진 또 이쪽에 실린 사진을 제가 오늘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1장, 2장은 아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2장은 6.25 전쟁 이후 아리랑이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설명드리고 주 본론은 3장과 4장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헌에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우리는 뭐 아리랑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반만 년이 된 노래다 또 뭐 천년이 된 노래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우리 문헌 속에 나타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훈의 그 만천유교, 그죠? 만천유고, 천주교 신자죠. 이분의 글 속에서 1700년대 후반에 이런 아로롱 어히야라고 하는 후렴부가 등장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리랑의 최고 문헌은 가장 올라가서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문헌은 사실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런 아리랑이 전승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조선 후기의 경복궁 중수 때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으로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왼쪽에 보시면 이게 뗏목인데 이 뗏목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강에서 정선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마포나루까지 가는데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큰 나무들 이 큰 나무들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서울의 경복궁이라든지 또 대궐 같은 데에 어떤 목재로 쓰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경복궁이나 덕수궁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오래된 나무들을 껴안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나무 너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나무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 정선에서 왔다 아니면은 나 인제에서 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 경복궁에 있는 대들보 10개 중에서 3개 정도는 정선 소나무가 내려갔던 거죠. 옛날에는 뭐 운송수단이 없다 보니까 강에다가 나무를 베서 오랫동안 담궈 놔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옹이가 있는 부분이 다 물과 격리돼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뗏목을 엮어서 서울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앞사공 타고 뒷사공 타는데 보통 내려갈 때는 앞사공 한 사람, 뒷사공 한 사람이 내려가는 거죠. 이 앞사공 한 사람, 뒷사공 한 사람이 내려가서 정선에서 영월까지 가서 이게 한 동이라고 그러는데 한 동을 해체해서 세 동을 가지고 한 동을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내려가는 거죠.
영월에서 뗏목이 출발해서 서울까지 내려가는데 그 뗏목의 목재 수량이 큰 트럭으로 보통 한 세 차를 지는 분량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뗏목이 서울의 마포내마루에 도착을 하면은 이때의 개수를 세 가지고 나무 길이와 개수를 세고 두께가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그걸 가지고 도록이라 그러는데 도록에 적힌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넘겨주면은 그 받는 사람이 이 대꾼들한테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목꾼들이 받는 돈은 내려갈 때 절반을 받고 도착해서 넘겨주면서 절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뗏목을 사고 때를 넘겨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뗏배를 한번 타면은 떼돈 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떼돈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한자로 쓰면은 고전이라고 그랬어요. 높을 고자 본전자에서 그만큼 돈이 많았었어요.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되냐면 정선의 그때 관리가 예를 들어서 10원을 벌었을 때 한 달 월급이 뗏목을 타고 서울까지 한번 갔다 오면은 80원을 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선에서 영월까지 가서 서울에서 정선까지 오는데 꼬박 한 달 걸리니까 그때 높은 관리의 월급보다도 뗏목 한번 타면은 큰 돈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1865년에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쌓아놓은 나무가 불에 타다 보니까 전국의 원목장에다가 뗏목을 통해서 나무를 보내라고 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런 나무들이 내려가는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걷어들이려면은 결국은 세금밖에 없는데 그때 원납전을 내라라고 하고 강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린이들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소문이 돌았죠. 이게 우리 구한말 때의 그 역사책에 보면은 구한말의 얘기를 하면서 단원 아이롱 불문 원납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돌았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 귀가 먹어서 원납던 뇌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듣지도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세금 정책에 반발하는 것을 그때 이런 문자나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때 이 아이롱이라고 하는 내 귀가 먹었다라고 하는 이 아이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리랑의 어원설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아리랑 하면은 이 아리랑의 가장 큰 어원설로 여기는 것이 바로 경복궁 중수 당시에 아이롱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보를 한 기록이 없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와 있던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때의 우리 아리랑을 이렇게 오선지에다가 악보로 남겨놨는데 아마 이 악보가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아리랑, 우리가 지금 많이 부르는 아리랑 하는 거는 1926년에 생겼는데 이 1926년 이전의 아리랑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헐버트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잘 몰랐을 거예요. 이 보면은 이 노래 자체는 완전히 지금 아리랑하고는 좀 다르죠, 음계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아라릉 아라리요 아라릉을 싸배 띄워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래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래인데 이때 헐버트가 서울에서 이 노래를 채로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는 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아리랑은 헐버트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인터넷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라이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쌀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오역이라고 봅니다. 쌀이 아니 한국 사람들한테 아리랑은 쌀과 같다가 아니라 앞뒤 영어 문맥을 읽어보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아리랑은 밥과 같다. 참치새끼 먹어야 되는 밥과 같다. 다른 노래들에 비하면은 드물게 불린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이 아리랑을 그래도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흥곡의 명수다. 그러니까 잘 찍어다 붙인다는 거죠. 아리랑 곡조만 있으면은 그 곡조에다가 자기가
가사를 막 갖다가 찍어다 붙이는 이런 즉흥곡의 명수고, 또 완성된 곡이나 음계 없이도 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 우리 음악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무슨 특별한 악보가 없어도 이어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음악으로 조금 더 발전되다 보면은 서양에서는 재즈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신화위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도 발전하는 그런 음악이, 소위 말해서 저 제목을 보컬 뮤직이라고 해놨는데 말 그대로 그런 음악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수가 있었던 노래입니다. 이 아리랑을 가지고 나온규가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을 만들면서 앞에 있던 아리랑을 가지고 영화의 주제가로 쓸려니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랑을 나온규는 그 악단에 있는 악사들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바꿔버리죠. 이 아리랑이 지금 우리가 현재 많이 부르는 그런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영화를 시작할 때에 영화의 OST 음악이 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앞자리에 가수가 하나 앉아 있고 또 변사가 아리랑 장면을 설명할 때에 나홍규가 포승줄에 묶여서 일본 앞잡이를 오기오라고 하는 일본 앞잡이를 낫으로 쳐 죽이고 일본 헌병에 붙잡혀서 고개를 넘어갈 때에 앞자리에 앉아있던 변사가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악단이 연주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들리나 모르겠어요. 혹시 소리가 나나요? 그 들립니까? 화면 공유하실 때 밑에 소리 공유까지 체크를 해주셔야지 공유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화면 공유할 때. 네.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음악을 오늘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게 되죠. 지역적으로 다 나타나게 돼서 뭐 강원도에는 이런 아리랑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리랑이 한 100여 종의 아리랑 정도가 있습니다. 100여 종의 아리랑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함경도에서부터 경상도 쪽으로는 매나리 토리가 되는 거죠. 매나리 토리. 그리고 또 이쪽은 경기민요권이고 육자배기 토리에서 각 지역마다 이런 대표적인 아리랑이 다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리랑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6.25 전쟁을 통해서였었어요.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참 아픔을 준 전쟁이기는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런 그림은 사진은 6.25 전쟁 당시에 홍천의 가리산이라고 하는 데서 유엔군 위문 공연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엔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분들이 이제 어느 날 한 날 한시에 모여서 미국에서 들어온, 그때 소위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그 위문단이 있었죠. 위문 공연단이 계속 조직이 돼서 한국을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위문 공연단이 있었는데 이 위문공연단 소속의 가수들이나 연주자들이 오면은 이런 공연이 이루어지고 또 이 공연의 마지막이나 중간에 한국 민요를 소개하는 레파토리 속에는 항상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국을 온다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은 그 당시 미국에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국 민요를 못 배우니까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 민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아리랑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리랑을 듣고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아리랑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6.25 전쟁 때는 남북이 동시에 아리랑을 가지고 심리전의 도구로 잡았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음대를 졸업한 분들이 또 음대를 다니던 분들이 육군 선무방송단에 들어가서 6.25 전쟁 때 산꼭대기에 올라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은 이 아리랑을 듣고 북한군들이 고향 생각도 나고 심리적으로 동요돼서 그때는 이 아리랑을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탄이라고 했습니다. 음탄이라고 해서 총알과 같은 노래라고 해서 중부전선에만 해도 그때 매일 북한군들이 한 40명씩이 귀순한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심리전으로 쓰였고 또 중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6.25 전쟁 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 중공군들 중에 일찍 중국으로 넘어간 조선족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군가 속에 한국의 민요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군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밀양아리랑은 굉장히 경쾌하죠. 그리고 또 1930년대에 중국 동북지방에서 항일 운동을 할 때 이 밀양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독립운동가로도 쓰이고 했으니까 이 밀양아리랑을 그대로 중공군 군가로 바꿔서 파르티잔 아리랑이라고 해서 빨치산 아리랑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한국을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는 한반도에서 한국군도 또 중공군도 또 북한군도 심리전에 더구나 군가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 6.25 전쟁 때 위문 공연을 왔던 사람들 중에 그 왼쪽에 오스카 페티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 나실 때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 오스카 페티포드의 아디동 블루스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음악은 이분이 원래 한국에 오기로 계획된 게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오지 않고 다른 분이 오기로 되었는데 그분이 배탈이 나는 바람에 이분이 오스카 페티포드가 배타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분은 한국에 와서 이제 도착을 해서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화장실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더니만 밖에서 통역병이 휘파람으로 아리랑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재즈곡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아디동 블루스라고 하는 곡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 아디동 블루스가 있는데 한번 꼭 들어보시면은 요즘 분위기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 아리랑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재즈로 만든 연주자입니다. 이분은 베이스 연주자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오른쪽에 로얄 루스트 레이블인데 로얄 루스트 음반에서 이 음반을 내놓으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어요. 이 아디동이라고 하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지금 이 오스카 페티포드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즈의 아버지라고 해서 이 일본 사람들도 오스카 페티포드의 흔적을 찾아서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오스카 페티포드의 아디동 블루스는 요즘으로 치면은 불후의 명곡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디동 블루스가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내가 불러보겠다라고 해서 엘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걸 직접 노래로 불러요. 아까 오스카 페티포드는 연주였지만은 엘리 윌리엄스는 노래로 불렀는데 이 노래가 또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가장 먼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노래는 엘리 윌리엄스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니까 또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그 엘리 윌리엄스의 노래를 부른 에스텔라라고 하는 벨기에의 국민 가수가 이거를 네덜란드어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유럽에 쫙 퍼지게 되고 마침내 유럽에서는 1956년에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56년 9월 달 이탈리아에서 이달의 노래가 될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벌써 미국하고 유럽의 6.25 전쟁을 계기로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미국 사회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또 이게 멜로디가 너무 좋다 보니까 미국의 미국의 일비 사커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이분은 제3세계의 음악을 미국의 음악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음악이나 아시아 음악이나 또 한국 음악이나 일본 음악 등을 자기가 편곡해서 가스펠송으로 만들고 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크송으로 만든 곡이 무려 3,000곡이나 넘는 분이거든요.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들어온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너무 좋고 멜로디가 좋다 보니까 이 노래를 한번 교회 음악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분이 일비 사커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에다가 성경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나를 따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사를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들어간, 아리랑이 들어간 이 노래를 제목을 Follow Me라고 하는 노래로 바꿔서 그 왼쪽에 보면은 Follow Me라고 하는 음반이 나왔는데 이 Follow Me라고 하는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교회 음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음악의 한 장르가 미국에서는 크리스찬 포크 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크리스찬 포크 락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팔로우 미고 이 팔로우 미라고 하는 노래는 아리랑을 바탕으로 한 노래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로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으로는 아리랑이 나갔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우타고의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이 우타고의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운동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합창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1940년대 들어서 사회주의가 붐을 이루고 또 이 사회주의를 널리 전파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뒷받침하는데 음악이 활용이 됐는데 그게 일본에서 우타고의 운동으로 해서 19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저렇게 청년 가집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부를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운동권 노래가 되죠. 그런 노래를 담은 책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게 사회 저변으로 넓혀졌고 그 노래 속에는 뭐 혁명가라든지 반전가라든지 뭐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거죠. 이러한 것은 처음 뭐 2차 세계대전에 너무 참상들을 많이 받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극복하는 방법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70년대 서울 명동에 있는 코러스 다방이라든지 많은 음악 다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합창 가사 선집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다방에 커피값을 내고 들어가면은 다방에서 이 책을 하나 나눠줍니다. 그럼 이 책을 하나 나눠주고 다방의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을 따라서 같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장 최초의 떼창 운동이 벌어진 게 바로 우리나라 다방에서 벌어졌던 이런 합창 운동들, 소위 우타고의 운동과 비슷한 이런 운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운동 속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그 트윈플리오라든지 또 조영남 뭐 이런 가수들이 다 이런 데서 활동을 초창기에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크리스찬 포크 락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간 아리랑은 미국 찬송가에 그대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장로교회 찬송가에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한 5cm가 넘는 책인데 두께가 이 찬송가에 보면은 Christ You Are the Lord라고 the Fleece라고 하는 이런 노래 자체가 아리랑 노래를 가지고 그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찬송가에다가 수용을 했어요. 찬송가에 수용을 해서 지금 미국 찬송가 속에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미국 켈빈 신학대학의 버트 폴만 교수가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찬송가에 넣을 수가 있느냐 하는 심의 과정에서 제3세계 음악 또 한국의 음악이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고 일단은 이분은 뭐라고 봤냐면 부르기가 쉽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아리랑이 그대로 미국 찬송가에 들어가서 수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1990년대 초반에 알고서 우리나라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왜 대한민국은 찬송가 속에 아리랑이 들어가지 않고 또 이런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터부시하느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때 1990년대에 되면은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면은 또 교계도 좀 달라지면은 아리랑을 우리가 찬송가 속에다가 수용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무려 3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도 이것은 요원한 게 되는 거겠죠. 근데 미국은
아리랑을 자기 찬송가에 수용돼서 지금도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가 영상은 이번에 가져오지 않았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합창단이 아리랑을 찬송가로 부르는 영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연주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아리랑이 자발적인 응원가가 돼서 널리 불렸죠. 이게 시청합광장인데 그때 누가 부르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아리랑을 다 따라 부르면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국민 노래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2012년도에 아리랑이 유네스코 등재될 때에 유네스코 등재될 때에 우리나라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리랑이 먼저 2012년도에 유네스코 등재되었고 2015년에 아리랑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프랑스 파리하고 또 서울을 굉장히 많이 오가면서 2년 동안 준비합니다. 2010년도에 중국이 우리 아리랑을 먼저 자국의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부지런히 서둘러서 하다 보니 국가지정무형문화재를 먼저 못 만들고 유네스코부터 등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중국이 먼저 등재를 할까봐. 그래서 2010년 8월부터 해서 한 2년 동안 노력을 해서 2012년 12월 5일 날 우리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됐고 그때 이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북한하고 분위기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2014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도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가운데 아리랑은 남한과 우리나라와 또 북한이 서로 나뉘어져서 등록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리랑은 조선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특히 여기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아리랑 고개는 실존의 고개가 아니지만은 한국 사람들한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개념, 뭔가를 이긴다든지 극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와서 이 노래가 단순한 서정적인 민요에 머물지 않고 서사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제2의 애국가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을 가장 대표하는 노래 중에서도 최고의 노래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18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이산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뻗어가 있는 게 되죠. 중국,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하와이, 또 멕시코, 쿠바까지, 또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두루 넓혀져 있는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러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여기는 중국에 가서 초기에 정착한 우리 민족의 모습들이고, 또 쿠바에 가서 우리 광복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고, 또 이렇게 멕시코에 가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짠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해외 동포를 820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남북을 합쳐서 1억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해외 동포를 820만이나 놓다라고 하는 것은 약 10분의 1 정도가 해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가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지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러한 상당수의 이민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186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까지 해외로 나갔던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러한 이민의 역사는 단순하게
이사와 이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과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또 맞닥뜨리는 슬픔과 고통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예컨대 아까 그 러시아 쪽으로 올라간 사람들 또 우크라이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림반도에서 농사를 잘 짓고 살다가 이 사람들이 또 어느 순간 러시아로 들어가 버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헤르손이라든지 마리우폴이라든지 또 지금 그 키이우 같은 이런 도시에 사는 우리 고려 사람들이 무려 4만 명에 이르는데 이 4만 명에 이르는 사람 중에 약 2, 3천 명은 한국으로 피신을 했고 또 거기서 4, 5천 명은 헝가리 쪽이나 폴란드 쪽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피신도 못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든지 또 헤르손에 점령을 당하면서 또 고통을 당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 그런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행간에 배어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단순하게 뭐 민족 이산화는 꼭 일본 용어처럼 되어버리지만 이런 민족 이산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드러나지 않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좋게 그냥 디아스포라로 쓰자. 디아스포라에는 민족의 이산뿐만 아니라 지금 이산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갈등과 아픔과 서러움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 적용되는 우리 민족의 해외 이민사에서는 특히 잘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배경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객관적으로 본 분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죠. 이분이 1894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과거 그때 조선이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좀 속된 말로 하면 꼬라지가 말도 아니었던 거죠. 돌아다니다 보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 뭐 또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벌렁벌렁 누워서 잠만 자는 사람들, 또 더러운 모습들, 또 아주 추한 복장들 이런 거를 조선 사회에서 이분이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이분이 마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남한강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이 충청북도 단양이라고 하는 데에 도착을 했어요. 단양에 도착을 해서 이분이 보니까 그 나루에서 아이들이 형편없는 몰골들이에요. 먹을 걸 먹지 못해가지고 얼굴에 광대가 팽하고 또 배는 볼록 나와서 단백질 부족이라는 거죠. 배는 볼토당 나와 있고 그런데 한국의 소위 단양의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나와서 소위 토호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사벨라 버드 비숍을 단양의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거죠. 1810년 되면은 조선 사회가 가장 못 사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단양의 토호 세력 집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본 모습은 터키산 양탄자가 깔렸고 프랑스산 꼬냑과 포도주가 이게 지금 얘기도 이렇게 못하는데 그런 포도주가 장 안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 집에 초대된 거를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일견 그냥 밖으로 드러낼 수가 있지만은 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조선 사회의 현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다가 조선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고종치하의 조선은 약탈자와 피약탈자라고 하는 두 계급으로 형성된 부패한 나라. 특히 그 뒤에 문장이 아주 걸리죠.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본 거예요. 이게 자벨라 버드 비숍이 봤던 조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작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만주 땅으로 가게 됩니다. 만주 땅에 일찍이 한국을 떠나서 조선을 떠나서 만주 땅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분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게 돼서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안 거예요. 거기서는 열심히 일들을 하고 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거죠. 어쨌든 이러한 쪽에서 우리 민족이 이주를 했는데 이러한 이주를 가지고 우리 학술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공간 확산 이론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헤거스트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지리학자죠. 그래서 이거는 문화지리학이라든지 할 때에 가끔씩 인용하고 저도 이분의 글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분 책을 즐겨보고 또 스터디 그룹도 주관을 하고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해외로 나간 사람들 중에 디아스포라로 간 사람들은 이주 확산일 겁니다. 이 아래 나와 있듯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자신들의 문화를 새로운 거주지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의 이주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면서 노래도 가져가고 음식도 가져가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요즘에 케이팝으로 인해서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해외에서 나가서 공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한국 문화가 퍼지는 그러한 현상은 팽창 확산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든지 또 확산의 개념을 굉장히 좀 적용하기가 좋은 게 바로 이 헤거스트란트의 공간 확산 이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뭐 아픔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 문화가 밖으로 이주하는, 이식하는, 그래서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면은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를 보면은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경계로 이걸 이렇게 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압록강, 두만강을 축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딱 접으면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일찍이 이쪽으로 다 정착을 합니다. 함경북도 사람, 저 평안북도 사람들은 압록강 일대에 살고 함경도 일대의 사람들은 두만강 일대에 가장 먼저 정착을 하게 돼서 여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주류를 이루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연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변 사람은 함경도 사투리를 쓰고 반면에 남쪽에서 뒤늦게 올라간 사람들은 저기 위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이쪽 해룡장성 쪽으로 올라가서 하얼빈 옆쪽으로 있는 상지라든지 또 아래쪽에 목단강이라든지 또 아래쪽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길림성하고 흑룡강성의 경계에 천교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천교령 북쪽으로는 경상도 사람들 이분들이 주로 많이 살아가는 동네예요. 그래서 중국의 조선족들은 해룡장성의 조선족들하고 이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쪽의 조선족하고는 말투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경상도 말투를 기본으로 한 말투고 여기는 함경도 사투리를 기본으로 한 사투리고 또 여기에서 이 일대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토문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일대는 서간도, 이 일대는 북간도 이런 식으로 간도, 동간도라고 쓰죠.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연해주 일대를 가지고 옛날에는 해간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근데 해간도라는 표현은 지금은 쓰지 않고 이 일대 동간도, 서간도를 갖춰서 우리가 전부 다 북간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북간도는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고 또 우리 민족이 여기서 넘어가도 편안하게 우리 땅으로 넘어간대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식물이라든지 하천이나 또 산천 같은 모습도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로 쉽게 이주를 하게 될 수가 있었고 1860년대 중반부터 해서 물론 그 중반 이전에는 넘어갔다가 넘어오는 겁니다. 봄의 농사지로 넘어갔다가
가을에 추수하고 돌아오는 춘경추기 농사가 이 일대에서는 다 유행을 했던 거죠. 또 그때는 청나라 시기니까 국경을 넘어서 정착을 하면은 목불매 죽이고 또 우리나라에 거기서도 봉급령을 내리다 보니까 함부로 가서 정착은 못했죠. 그게 이제 이게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1860년대에 들어서 우르르 무너져 버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쪽에 해간도 쪽에 살던 함경도 경흥 지역에 살던 또 이쪽 지역에 살던 최씨 일가가 처음으로 13가구가 넘어간 거를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이민의 시초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전에 넘어가서 여기 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넘어간 사람들이 가장 최초라고 하는데 또 만주 쪽의 기록에 보면은 벌써 1830년대, 1820년대 이쪽 일대 두만강 넘어서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운보가 넘어간 1863년의 기록을 많이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역사가 나타나고 어디에 정착했는지가 나타나고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동선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해주에 넘어간 사람들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넘어가서 이 포시에트만이라고 하는데 처음 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포시에트가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를 타고 가면은 한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걸리는데 저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한 16번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쪽 일대에 가면은 항상 어디를 가냐면 여기를 갑니다. 여기를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도 변경 안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처음 정착했던 지신허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지신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지신허 마을에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최초의 마을에 서태지가 2004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 공연을 하고 많은 돈을 번 걸 가지고 이 서태지가 이 안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초에 정착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해서 자기가 헌정 기념비를 세워놓은 게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한국에서 돌을 가져가서 이 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변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마다 앞에 가서 러시아 군인한테 타진해보고 또 타진해보고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제일 좋은 방법인 돈을 움켜줘주고 들어갔다 왔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돈을 그때 우리 돈으로 약 한 40만 원 정도를 주니까 아주 차까지 끌어줄 정도로 그래서 여기까지 다녀와서 이런 사진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어업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요게 자루비노라든지 슬라비앙파라든지 이 슬라비앙파는 바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또 올라가고 해서 가장 많이 살았던 데가 우스리스크 일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 나호tka 일대에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1937년까지 약 한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일대에 살면서 고려인 사회를 이뤘던 거죠. 지금 우리가 미국에도 해외 한인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만은 이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데는 유치원서부터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언론사, 그다음에 언론사도 신문이 여기에 뭐 선봉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많은 신문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사라든지 또 모든 국가기관과 같은 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블라디보스토크 외에는 연해주 일대 외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사회도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갖추질 못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는 한국인 고려인 어업협회라든지 농업협회라든지 또 뭐 많은 기관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분들이 이제 강제 이주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전부 다 총살이 되고 사라졌긴 했지만은 여기는 우리의 큰 작은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강제 이주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 넘어갈 때 사람들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그 핀란드의 요한 칼 슐츠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우리나라 쪽에 와서 그 두만강변에 왔다가 거기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사진들을 이렇게 찍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채색으로 만든 엽서입니다. 이게 겨울입니다. 겨울인데도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신발들을 안 신고 있죠.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이제 1900년대의 실상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이 해맑은 웃음 속에서는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고종치하의 조선에 살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엽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7년에 라즈돌로의 역이라고 해서 이게 저 우스리스크 가는 길에 역이 있습니다. 그 라즈돌로에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하바롭스크로 해서 치타, 이르쿠츠크, 그다음에 크라스노야르스크 여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기차가 갈라지고 저 아래쪽 아시아로 갈라지는 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여기까지 크라스노야르스크까지 가는 이 노선을 지금 예전에 그 굉장히 타고 많이들 그 로망으로 갖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고 하는 열차죠. 이 똑같은 노선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차의 화물 열차죠. 화물 열차를 타고 도착한 데가 우슈토베역이고 이 우슈토베라고 하는 데는 알마티에서 북쪽으로 있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추운 데고 여기는 원래 쌀농사가 벼농사가 되지가 않는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먼저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쌀농사가 되지 않는 곳을 쌀농사가 되는 곳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고려인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논농사의 복당 한계선을 1도를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세계 농업사에서 굉장히 귀중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 복당 한계선을 1도를 높여가지고 안 되던 농사를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대 다니는 분들 주변에 농업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1km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방 한계선 1도를 높은 데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농사를 옥스토브에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따찌아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의 저기 시어머니가 처녀일 때에 가면서 일기를 쓴 게 있어요. 그 일기를 쓴 게 있는데 참 저도 이 한글로 또박또박 연필로 쓴 일기를 보면서 이걸 이제 제가 다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을 낱장을 다 찍어 왔는데 이게 원래는 두 권이었습니다. 두 권이었는데 한 권은 제가 받고 한 권은 한국의 모 대학 교수가 빌려가서 아직까지도 안 돌려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한 권을 제가 사진을 다 하나하나 찍어서 읽어보니까 물론 글을 해독할 수가 있죠. 한글로 썼으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자기가 강제 이주되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일기장 앞머리에는 우울한 아침이다. 아마 아침에 일기를 썼나 봐요. 우울한 아침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그림도 보면은 옆에 기차가 막 지나가고 있고 또 큰 바다, 바다가 아니라 여기는 사실은 여기 있는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호수를 말하죠. 그 호수를 지나갈 때에 이 그림을 그리고 그 생각을 해서 그렸나 봅니다. 어쨌든 이런 일기장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주 역사고 실내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그대로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도착한 데가 왼쪽에 여기가 우츠토베라고 하는 데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우츠토베역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사진을 넘어가는 육도 위에서 아래쪽을 보고 찍었는데 제가 이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카자흐스탄의 분위기는 공공시설은 함부로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찍으면은 아주 큰일 난다라고 해가지고 못 찍겠는데 이거는 몰래 찍은 사진이고 제가 2019년에 가봤더니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게 다 풀려서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화물 열차를 타고 아마 여기 도착을 해서 이분들이 처음 간 데가 이런 데입니다. 그냥 황무지에다 내려놓으니까 그래도 아이나 할머니나 노인들이 있는 사람들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먼저 집으로 들였고, 원래 이 이슬람 민족들이 집으로 사람을 들여서 대접하고 반기는 것을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들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황무지에서 여기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싹싸울 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꼬치, 그 저쪽에 가면 꼬치가 많은데 그 꼬치 할 때는 나무가, 우리는 그 나무가 없어서 참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서 꼬치를 만들지만은 여기는 싹자울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로 덮개를 덮고 구덩을 파고 여기에서 추운 11월, 12월, 1월을 났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장 힘든 동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데서 이제 겨울을 나고 나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죠. 이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지으려면은 벼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해야 하는데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이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10km가 떨어진 1, 2강의 물길을 1, 2강까지 이걸 다 타버린 거예요. 손으로. 굴삭기도 없었죠. 그런데 1, 2강의 물줄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좁게라도 끌어들여 가지고 논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이라는 사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사회, 또 키르기즈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불모지를 가꾸는 사람들로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알려졌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잡곡을 심고 채소를 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보지도 않은 목화 농사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 계속 져왔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소련, 옛날에 소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련의 벼농사 수확량의 30% 정도를 고려인이 감당을 했고, 특히 그 러시아어로 양파를 가지고 누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련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고려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누크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소련 사람들은 이 샐러드나 곳곳에 양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양파의 소련 사람들이 먹는 전 소련의 양파의 70% 가까이를 우리 고려 사람들이 재배를 해서 한국 사람을 가지고 누크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래전까지 썼었어요. 그게 1960년, 70년까지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 고려인을 가리켜서 누크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채소나 곡물 뭐 이런 것들 특히 그 수박도 마찬가지죠.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이나 또 카자흐스탄에서 수박 농사를 또 볼고그라드에서 수박 농사를 잘 들어가지고 이 수박이 또 러시아 사회에 알려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근면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1900, 1800년대의 조선에서는 일을 해봤자 수탈을 당했죠. 그때 우리가 전정, 군정, 한국에서 삼정에 물러나고 또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일가의 횡포로 해서 일을 해봤자 내가 벌어먹는 게 없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아예 그냥 노는 분위기고 일 안 하는 분위기. 그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봤지만은 한반도를 떠난 사람들은 이 디아스포라의 어쩌면은 큰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또 이런 불모지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랑 인터뷰를 예전에 제가 1세대들하고 해보면은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침이 기다려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밤에 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면은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일터에 나가서 이렇게 활기차게 걸을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자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던져준 말도 뭐였냐면은 일찍이 제가 그 고려인의 유명한 학자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죠. 정상인 선생이라고.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는 이분들을 만나고 할 때 굉장히 무겁게 가죠.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한반도를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선진들이 죄를 졌지만은 이 땅에서 떠나갔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갔는데 이분들은 또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라.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한반도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유라시아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넓은 시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어떤 그 인종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려인 한 사람의 가족이 4명이면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은 가급적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가부장적인 제도를 유지했지만은 이분들은 일찍이 그 사회 속에서 섞여 살다 보니까 다른 민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제가 아는 음악가 한 분은 자녀가 5분인데 이 5분 자녀의 배우자들의 국적이 다 달라요. 우크라이나 사람 하나가 있고 오스트리아 사람 하나가 있고 러시아 사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 사람 하나가 있고 저기 프랑스 사람 하나가 있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식 속에서도 그렇게 구현되는 오래 살다 보니까 구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냥 일만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그 소비에트 재즈라 그러죠. 소비에트 재즈라고 하는 것을 일찍 접하다 보니까 남녀가 같이 어울려서 춤도 추면서 다른 템포의 노래도 부르고 또 이러한 것이 주축이 돼서 그때 콜호즈라고 했는데 집단 농장마다 집단 농장을 대표하는 예술단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 예술단을 가지고 그때는 앙상블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에 소인예술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인예술단이 하면은 이게 뭐 좀 이상하게 들리지 좀 잘 안 다가오지만은 앙상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앙상블을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아마추어 예술단이 되는 거죠. 프로페셔널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마추어 예술단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역량을 익혀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는 아마추어를 뛰어넘는 그런 예술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아마추어를 넘어서 큰 예술단이 돼서 소련 공연이나 사할린 공연이나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공연 예술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공연 예술 레파토리 속에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1950년대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완전히 러시아 노래 중심으로 불렀지만은 크루스초프 이후로는 이 사람들의 노래가 조금 개방돼서 몰래 몰래 일본을 통해서 한국 노래도 들어오고 이 러시아 땅은 소련 땅은 그때에 북한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북한의 많은 예술가들이 공연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음악을 일찍 배웠고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대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이 함경도를 고향으로 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함경도의 언어라든지 함경도에서 불리던 노래라든지 또 북한 사람들과의 어떤 친근성이라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게 음악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문화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예술 역량이 통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음반들도 거기서 많이 내게 됩니다. 이게 현지에서 나온 이 멜로디아라고 하는 레코드는 유명한 구소련에서 만든 레코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레이스키의 베스니라고 해가지고 이게 코리안 pop송이라고 하는 뜻이죠. 한국 노래를 음반으로 만들기도 했고 또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음반들이 다양한 음반들이 나와서 그 여기도 뭐 까레이스키 에스트라드니의 앙상블 아리랑이라고 해서 어, 한국 예술단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런 음반도 딘 모리스라고 하는 고려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아리랑만 들어간 음반을 뽑아 보니까 이런 레이블들이 있고 이런 레이블의 음반 표지는 아리랑이라고 이렇게 러시아어로 딱 써놓은 음반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뭐 현지에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찾아서 이제 제 책에다가 풀어 쓴 것들인데 이런 많은 음반이 나왔습니다. 제가 종류를 보니까 한
24종의 음반이 나왔어요. 이 LP판으로만 해도. 그리고 이제 CD라든지 뭐 다른 또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은 더 많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명훈이라고 하는 이 가레스키 베스니는 북한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만든 거고, 또 여기에 나오는 김 모리스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음반이, 그때 이제 그 카자흐스탄의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던, 소위 말해서 제일 동포격이 되는 거죠. 일찍이 일본에 넘어갔다가 카자흐스탄에 들어왔던 진준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준체르라고 러시아어로 부르는데, 진준체르가 일본을 통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카세트 테이프나 음반을 들여와서, 한국 음반을 들여오고 해서, 또 일본에서 나왔던 일본 아리랑 SP 음반을 들여와서, 이분들이, 이 사람이 그 음악을 녹음을 해주면서,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주면서 담뱃값을 벌고 차값을 벌고 하는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장난 삼아서 했겠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 음악이 1970년대부터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사회에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88 올림픽을 앞두고 소련이 개방이 되면서 한국의 문화가 본물 터지듯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뭐 한국 KBS에서도 음반을 산더미처럼 기증을 하고, 또 우리나라 곳곳에서 책과 뭐 장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증하다 보니까 사회가 확 열려버렸는데, 그 이전까지는 1950년대, 1970년대까지는 러시아의 소련의 음악의 영향이라든지 또 북한 음악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음악 활동들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은 제가 참 권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천산의 디바라고, 지금 우리 외대에 그 많이 모인 단톡방에도 들어와 계신 분인데, 저기 한예종의 김소영 교수라고 계셔요. 그 한예종의 김소영 교수가 이 만든 그 고려인 가수, 이 고려인 가수 방따마라라고 하는 가수인데 부모의 국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혼혈 가수인데, 이 고려인 방따마라, 그래도 아버지 성을 따서 방씨가 됐죠. 방따마라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일생을 통해서 고려인들의 음악이라든지 음악 활동이라든지 또 고려인 사회를 그대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아주 정말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울림을 주는 이러한 영화가 이 고려아리랑 천산의 디바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이랑 교류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배울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분이 또 옛날에 우리나라 국문학계에서 유명했던 서강대학교의 김열규 교수님 따님이셔요. 저 김도영 교수가.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그 김열규 교수님 책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고 해서 또 만나뵌 적도 있고 해서 했는데, 또 따님을 만나서 또 이래 좋은 거를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타마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려인 음악가들의 삶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음반도 나왔어요. 이제 뭐 아야금이라고 하는 가무단이 있었고, 청춘 가무단, 서로 라이벌이었었어요. 이 꼬로즈가 다른 두 꼬로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김명하 꼬로즈하고 팔리타젤 꼬로즈의 가무단이 서로가 달랐는데, 이 꼬로즈가 나중에 합쳐지면서 청춘 가무단으로 복종이 돼버리죠. 뭐 소비에트 재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악 같기도 하지만은 러시아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어쨌든 뭐 거기서 음반을 내면서 한글로 조금 어색하지만 가야금이라고 해서 한글로 쓰고, 또 여기는 청춘이라고 해서 러시아어로도 청춘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아무다는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서양 음악까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양상불이 이제는 하나의 관현악단이 되어서 코러스까지 곁들인 관현악단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 할머니도 다 돌아가셨죠. 이제는 여기 나온 분들이 전부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아리랑이 무슨 노래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아리랑이 이제 질곡의 과정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기쁜 노래라든지 뭐 화합의 노래라든지 통일의 노래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분들은 강제이주를 겪다 보니까 강제이주 속에서 그 엄마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존재감이 곧 아리랑과 같고 해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를 그리는 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고려인들한테 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다 아리랑하면 떠오르는 게 엄마 생각, 부모 생각, 슬픔, 눈물 뭐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이제 강제이주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남아있던 거죠. 제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169명을 구출 조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태그 클라우드로 만들어 보니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고향과 엄마와 슬픔이에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일 수도 있지만은 이분들한테는 실은 조선이라기보다도 멀리 있는 블라디보스톡이죠.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때로는 뭐 태어나기도 한 이 블라디보스톡이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를 원동이라는 표현을 쓰죠. 먼 동쪽. 원동이 고향인데 이 원동을 그리워하는 모습들 또 슬픔, 엄마 이런 게 이런 표식으로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살던 여기가 이제 우츠토베죠. 자기가 살던 요 언덕이 있는데 이걸 바스토베 언덕이라고 그래요. 이 바스토베 언덕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요 바스토베 언덕에 가면 여기가 다 무덤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이는 데가 무덤인데 여기에 고려인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일대 사는 고려인들은 없고 여기서 조금 한 2, 30분 떨어진 데 가서 살고 있지만 여기를 가지고 올 때마다 고려인들은 이게 꼭 마치 그 눈썹 모양처럼 생기고 굉장히 슬픈 모습이라고 해서 여기를 가리켜서 슬픈 언덕 바스토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비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또 비철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 죽음의 표식, 우리로 치면은 비석은 비석 같은 데다가 생몰연대가 쓰여져 있고, 한글로 이렇게 김준덕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또 여기는 엄씨인가 봐요. 엄씨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그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를 겪다 보니까 강제 이주 과정에서 1936년생, 35년생들, 37년생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을 만나보면 1세대를 만났을 때에 중앙아시아로 넘어온 1세대죠. 저 러시아 고려인이 아니라 그분들을 만나면은 1937년생, 6년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위와 고통 속에서 많이 돌아가셨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할까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어떤 게 좋습니까? 그냥 바로 할까요? 바로 하고 조금 일찍 끝내는 게 낫겠죠? 그냥 계속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네. 하겠습니다. 이제 많지는 네. 않습니다. 이제 고래인 음식, 제가 그쪽에 갔을 때에 한국교육원에서 마침 김장을 하는 날이었었어요. 김장을 하는 날이어가지고, 여기에 그 현지 사람들, 또 한글을 배우는 현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김장을 만들고 있어요. 김장 만드는 게 이분들한테는 한국을 이해하는 음식 체험의 최고 1순위가 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래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장부터 보시고 농사는 굉장히 선진 농사를 지었죠. 1960년대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살던 사회는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죠. 어쩌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굉장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 사진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장 얻어온 사진인데 1900 정확하게 치면은 이게 1966년입니다. 1966년에 목화밭에다가
약을 치는데, 초기에 이제 처음 자랐을 때 약을 치는데, 이 약 치는 걸 가지고 그냥 우리식으로, 우리가 1960년대 제가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정선에서 살았으니까, 그때가 뭐 3살 때지만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1970년대는 기억나거든요. 이런 농사는 전혀 없었죠. 우리나라 어디에도 1960년대에 이런 식의 농사는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려인은 일찍 이런 농사를 짓는 꼬로지에서 자랐고, 또 꼬로지에서 농사를 짓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는 것에 굉장히 깃들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고려인들은 굉장히 근면하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고려인들을 칭할 때 딱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는 예의 바르다. 두 번째는 부지런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농사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벼 수확량의 30%를 고려인의 땀으로 일궜고 또 양파 소비량의 70%를 고려인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또 수박 수확량의 15%를 고려인의 손으로 만들어질 만큼 고려인은 농사에 탁월한 재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어느 땅이든 고려인이 정착한 데서는 풍부한 농사가 일어났고 이러한 농사 기술을 현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들여서 논농사 짓는 방법을 일찍 터득한 우즈벡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시옹고 농장이라든지 또 그 시옹고 농장 일대에 김명아 고로즈 같은 인근에서 살면서 벼농사를 한국 사람이 짓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답습해서 지금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옆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고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밥이. 여기는 이제 밥을 밥이라고 써요. 이거는 함경도 사투리 영향이에요. 이 분들은 거의 한 6, 70%가 함경도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배운 언어 습관들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 고려말을 나이 든 사람 외에는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기억하고 쓰는 말은 이러한 말들은 젊은 사람들도 다 쓰고 있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밥이에요. 또 밥이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함경도 전형적인 말이에요. 이 고려인들은 원래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진 않아요. 고려인들의 특징이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잘 먹는데 고려인들은 국이 있어도 밥을 절대로 말아 먹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거나 또는 밥을 숟가락에 떠서 물에 적셔가지고 먹어요. 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밥을 물에 적셔가지고 숟가락으로 담궜다가 먹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바비물이라고 합니다. 이 바비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제가 중앙아시아 다닐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요양원이라든지 자기 집에서 즐겨 혼자서 먹을 때 먹는 음식이 바비물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잘 그러지 않죠. 저희도 엄마, 아버지가 밥에 물 말아 드시는 거는 봤는데 젊은 사람들은 밥에 물 말아 먹거나 요즘 우리 사회의 추세가 밥에 물 말아 먹진 않잖아요. 특히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물에다가 밥 한 스푼에 물이 찰랑찰랑 밥이랑 섞여서 먹는 게 있는데 이게 완전한 밥이물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에 밥을 말아서 적셔 먹는 방식은 사실은 함경도하고 강원도, 한반도 동북부 지방에서 유행하던 전통이어가지고 이 전통이 이제 중앙아시아로 가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사실 물에 밥 말아 먹는 민족은 한 민족도 없었어요.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도 밥이무리 전통을 고려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고려인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밥이무리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관습의 대물림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충청도나 강원도 사람들이 이렇게 밥이무리를 먹는 것은 반찬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찬이 넉넉지 않았던 시절에는 노인들이 그냥 자의라 그러죠. 장이. 우리 강원도는 장이라 그러지만은 함경도 사람들이 이걸 자의라 그랬는데 반찬이 넉넉지 않으니까 간장이나 된장만 있으면은 밥이무리로 먹어서 그냥 쉽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목 넘김을 하기 위해서 먹던 음식이 밥이무리고 이 밥이무리는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음식이 되었고 또 이 보편적인 음식이 중앙아시아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전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놀랐어요.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에서 할아버지들 만나면은 고려인들하고 밥 먹을 때 몇 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밥이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이런 것도 또 대물림이 되고 전승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김치입니다. 우리는 김치라고 쓰지만은 이 김치가 구개음화된 표현이 김치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라든지 또 함경도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강원도 사람들은 옛날에 어른들이 김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김치가 국외음화된 이 김치라고 하는 게 한반도를 떠나서 연해주를 거쳐서 또 연해주에서 김치를 만들다가 중앙아시아로 가게 된 거죠. 이 김치가 날씨가 다른 곳에 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맛하고 저장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먹는 김치라고 하는 것은 연해주에서처럼 똑같은 맛을 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연해주라고 하는 데는 한반도 바로 북쪽이니까 배추 농사가 가능했고 또 배추가 안 와도 아주 튼실하게 만들어내서 그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연해주에서도 만들어 먹고 또 중앙아시아에서도 만들어 먹는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여기서는 뭐라 하면 대비 음식이라 그러죠. 이 대비라고 하는 말은 함경도 사투리로 말하면은 우리들만의 자기들만의 이런 뜻이거든요. 이 대비 음식. 그래서 이 고려인들은 대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대비 노래라든지 뭐 대비 음식이라든지 뭐 대비 것이라든지 고려인의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제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제비가 바로 우리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하는 함경도 사투리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연해주랑 달리 기후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김치는 재료부터 달랐죠. 그래서 또 양념부터 달랐어요. 중앙아시아에는 배추가 없고 또 설사 배추를 갖다가 심었다 하더라도 속이 튼튼하게 꽉 차지 않으니까 배추김치를 제대로 담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추랑 비슷한 종류의 채소를 심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양배추 같은 카푸치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카푸치타라고 하는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궈 먹어요. 우리 지금도 배추값 비싸면은 저희들 집에서 김치 담궈 먹고 그랬는데 이 양배추 김치 담그는 게 중앙아시아의 카푸치타 김치랑 거의 똑같아요. 이 양배추를 가지고 담궈 먹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이제 개방이 되고 나서요. 한국에서 배추 씨앗을 들여왔어요. 들여와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다양한 배추 씨앗을 들여와서 중앙아시아에다가 심었는데 탄탄하게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겉설기 하듯이 엉기설기 알아가지고 그걸로 배추김치를 만들다 보니까 뭐 이거는 배추김치가 아니라 겉절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찾은 게 바로 뭐냐면 그 아래 제가 러시아어로 표현을 써놨어요. 마르코파 까레이스키라고 해가지고 양배추 담근 김치가 아니라 오히려 당근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당근을 가지고 오이나 또 당근이나 또 오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파를 집어넣고 또 소금물을 절여 가지고 김치를 만드는 그러한 방식들이 유행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아래 왼쪽 아래 사진에 보면은 마르코파 까리스키라고 해가지고 이 재래시장에 가면은요. 저는 이 사진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러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그 구소련 일대의 모든 재래시장에 가면은 옛날에는 고려인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 당근김치를 갖다가 팔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000년대 중후반을 들어가니까 전부 다 이 고려인 할머니들이 사라지고 딸이나 며느리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 2018년도에 가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 자리를 고려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카자흐 사람이라든지 현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뭐 김치도 있고 또 오이절임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김치는 저기 위에 있는 저기 그 양배추 김치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나물김치들도 있고 한데 이 음식들이 원래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아니라 고려인들이 먹던 음식인 거죠. 이 가운데서도 바자르라고 하는 시장에 가면은 가장 많이 팔리고 또 빠지지 않고 볼 수 있는 게 그 왼쪽 아래와 같은 그거보다도 더 채를 송송 가늘게 쓸기도 해요. 이게 바로 당근 샐러드라고 하는데 이 가늘게 썬 당근에다가 식초를 넣고 때로는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 가지고 이게 이제 거기 사람들은 코리안 샐러드라고 하는 뜻인 까레이스키 살라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마르코파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은 한국식 당근 샐러드지만은 고려 사람들은 고려인들은 이거를 대용으로 먹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포함해서 위에 것도 김치, 그다음에 마르코파 까레스키로 김치,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김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가지고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뭐라고 들어가냐면은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까레이스키는 한국인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음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음식이 중앙아시아에 정착돼서 그대로 만들어 먹는 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배추가 없어가지고 양배추라든지 또 이런 걸로 음식을 담그다 보니까 김치와 비슷한 맛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죠. 그리고 김치도 우리 한국에서 먹는 김치가 아니라 이렇게 건드러진 맛을 내는 것들이 이제 함경도 김치죠. 함경도 김치를 그대로 이 함경도 김치는 음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시원한 맛을 되게 살린다 그래요. 그런 음식을 그대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김치 하면은 뭐 이게 없으면은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김치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뭐 식초하고 소금 넣고 하는데도 이 김치를 우리처럼 김장독을 갖지 못하잖아요. 또 김치를 우리처럼 항아리에다가 못 넣다 보니까 사람들은 땅을 파가지고 그 땅 속에다가 식품 저장고를 만듭니다. 거기에다 넣어서 김치를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 고려인 할머니들 이 가운데 사진은 아주 조금 오래된 사진이에요. 이거는 2000년대 중반의 사진이고 그다음에 요것은 2018년도의 사진이에요. 오른쪽 사진은. 그리고 이런 것도 2018년도인데 조금 더 세련되게 나와서 음식점에 가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려인 음식점이 아닌데도 가레이스키 살라드라고 해가지고 달라 그러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음식으로 인식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렇게 김치 축제를 하면서 만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또 고려 음식의 하나가 고려 국시예요. 여기서는 국수라 그러지가 않고 국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오기 전부터 고려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하고 또 뭐 혼례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런 잔칫날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국시였었어요. 그래서 이 국시라고 하는 게 다행히 중앙아시아에 오니까 중앙아시아에는 이 밀재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좋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은 대부분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방부제 처리를 하니까 좀 냄새가 나거나 뭔가 뭉침됐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은 이 중앙아시아는 키르기즈라든지 또 투르크메니 쪽에서 올라오는 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국신을 만들 때에 반드시 그 육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육수라고 하는 해야 그냥 물에다가 간장하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끓인 면을 넣고 그래서 국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집집마다 가면은 분틀이라고 하는 분틀이라고 하는 국수 틀을 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어요. 이 국수가 중앙아시아에 처음 들어가서 고려인들이 이 음식을 해 먹으니까 우즈벡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물에다가 국수 면발을 넣어서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에 말아 먹는 걸 되게 싫어하는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만 카자흐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은 카자흐이나 우즈벡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카자흐이나 우즈벡 사람들이 국시하고 또 대부분 즐기는 음식이 고래 음식이 뭐냐면은 우리 개고기라고 하는 거 있죠. 개고기 요리는 게자이라고 그러는데 이 게자이하고 또 국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려인들이 카자흐 사람을 대접하거나 우즈벡 사람을 대접하거나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그 탈임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려인 한 노인분 공부하는 분 노인인데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집에서 어디서 이제 개고기를 사와 가지고 개고기를 집에서 요리를 하면은 자기 혼자 먹질 않아요. 친한 사람한테 연락해서 우리 집에 게자이가 있으니까 게자이 먹으러 오라라고 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그 게자이를 먹으러 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자이를 먹거나 국시를 먹는 날은 이 사람들한테 아주 특별한 날이고 그런 날일 때는 여기다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계란을 썰어서 올리고 또 거기다 오이채를 썰어서 올리고 거기다가 또 깨를 뿌려가지고 더욱더 새콤달콤하고 미관상으로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식 문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려인들이 애국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보양식으로 여겨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은 이 개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신탕이라고 해서 주로 탕으로 먹고 요즘도 뭐 그거 먹는 것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음식으로 되어버렸지만은 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한테 개고기는 게자이하고 게해로 구분이 돼요. 이 게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서 말하면 게장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보신탕을 말하는 겁니다. 게자이는 게의 갈비살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식초나 또 다양한 양념에 버무린 게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게해라 그래요. 그리고 왼쪽 거는 게자이라 그러는데 게자이를 먹을 때 게해도 같이 즐겨 먹습니다. 같이 즐겨 먹고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에서는 그렇지가 않지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는 제가 2004년도에 5년도에 조사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이 개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고려인이 저를 데려가 가지고 게 게회 게회집에 데려가서 우리 그 육회처럼 해서 개고기를 육회로 먹는데 지금도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은 개고기를 육회로 즐겨 먹어요. 심지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서는 예전에 개고기 회가 들어간 육회가 들어간 콩조림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아시아로 오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먹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버무려 가지고 게해라고 하는 요리로 먹는데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제 수육으로도 먹기도 하고 또 샤슬릭으로도 먹어요. 샤슬릭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싹사울이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에 뭐 연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 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방식들이 게자이나 게해 방식들은 사실상 함경도 방식이죠. 함경도 방식이 그대로 들어와서 먹히는 겁니다. 이 게에 들어가는 거, 이 오른쪽 그림에 들어가는 거는 개고기를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파를 넣고 양파를 넣고 다진 마늘을 넣고 또 거기에 저런 게 올라가죠. 우리가 그 중국 음식에 들어가는 향채, 시향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향채가 들어가서 먹어야지. 향채를 먹어야지. 마치 우리나라 개고기 먹을 때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 깻잎이랑 같이 먹듯이 깻잎도 향채지만은
샹차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고려인들이 먹는 음식이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혐오스럽게 봤어요. 그래서 개고기를 잡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다리 밑에서 개를 부드러 매놓고 두드려 패서 잡고 그랬는데 이러한 방식이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에 가니까 이게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개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면은 양을 잡을 때랑 똑같이 잡아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양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직접 봐서 설명을 드리는데 양의 눈을 왼손으로 가려요. 양의 눈을 왼손으로 가리고 오른손으로 아주 뾰족한 칼을 듭니다. 칼을 들고 양의 눈을 왼손으로 가리고 오른쪽 다리로 양의 양의 뒷다리를 이렇게 지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칼을 가지고 목에 찔러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칼로 찔른 데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심장을 움켜쥐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을 딱 움켜쥐면은 어 이제 그분들 표현으로 쓰면은 편안하게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고려인이 개를 잡을 때는 양을 잡는 것과 똑같이 목 아래쪽에다가 칼을 찌르고 손을 집어넣어서 심장을 움켜줘서 잡죠. 그러면 축 늘어져 버리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개를 잡아서 이 개고기 요리를 먹는데 그렇게 잡은 개고기들이 지금은 시장으로도 나옵니다. 고려인들이 원체 개고기가 거기는 우즈벡 사람들도 몸이 아플 때라든지 몸에 힘이 들 때 이 사람들은 개고기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라든지 몸에 힘이 든 때라든지 병 치레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이 게자이를 즐겨 먹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개고기라고 하는 것이 몸의 에너지를 증가시켜 가지고 또 뭐라 그러나요? 스태미나를 높이는 그런 음식으로 알려졌던 거죠. 이거는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개고기는 보양 음식으로 간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고기라고 하는 게 한반도를 떠나서 먹지 않던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것이 보양식으로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아시아에 요리판을 찍어 와가지고 이걸 그대로 한번 러시아어로 써놔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국시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국시 가바지류가 있고 이렇게 국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 돼지고기가 들어간 거는 음식은 팔아도 이슬람이 있는 사람들은 먹질 않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이 먹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게자이라든지 또 게해라고 하는 게 음식 메뉴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음식점이 이 음식점이 고려인 음식점이든 고려인 음식점이 아니라 우즈벡 사람들이 하던 음식점이든 이런 메뉴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의 안산이라고 하는 음식점에 갔는데 여기 이제 고려인 거기 우즈베키스탄 국립박물관의 부관장이고 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유명한 음악가인 발리나라고 하는 공훈 가수입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이 공훈 가수분은 고려인인데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박물관 부관장은 회를 지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려인하고 저만 개고기를 안 먹고 다른 탕류를 먹고 그럴 정도로 이 게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한테 중요한 음식으로 그렇게 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 방법들에서 그냥 가장 오랫동안 또 지속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음식의 종류나 또 식사 방식보다는 입맛이라고 그래요. 고려인들은 가정에서 일찍부터 자란 사람들은 세대가 변하면서도 음식 차이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입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보다 빨리 습득되는 게 입맛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말은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아주 이른 시기에 형성이 되고 이른 시기에 형성된 입맛은
바로 나타나지가 않지만은 나이가 들고 성장을 하면서도 그대로 이 입맛이 배어 있어가지고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일찍부터 게자이를 먹어본 사람들, 또 김치를 먹고 또 아까 그 바비무리를 먹고 뭐 찰떡이나 배고자나 순대를 먹고 이런 자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음식을 또 변화된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것을 그리워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사실은 그쪽에 가서 육수라고 하는 것도 무크롭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무크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육수가 바뀐 음식을 먹었어도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서의 입맛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면서 계속 찾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뇌인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다 해요. 거기에서 살면서 이 러시아 음식이나 중앙아시아 음식을 먹고 살아갈 것 같은데 또 살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고려인의 입맛을 찾게 되고 그게 내 몸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 심지어는 중앙아시아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내 DNA 속에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 문화가 계속 전승되고 또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려인들 문화 속에서 러시아 영향을 그냥 또 이제 우리가 주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받아들이는 것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차이가 되는 거죠. 이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홍차죠, 홍차. 우리는 홍차를 블랙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초르니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대로 하면 블랙티입니다, 그냥. 초르니 차이라고 하는 차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티포트에다가 집어넣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를 먹을 때에 차 속에다가 설탕을 엄청나게 탑니다. 그러니까 차에다가 설탕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요. 이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땀이 빨리 빠지고 또 여기서 살아가면서 당분, 당분의 필요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단맛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또 러시아도 남지방 사람들이요, 또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당뇨가 많이 나타나는 게 이런 차를 먹다 보면은 이 초콜릿도 시장에 가면은 그람으로 아주 더 미로 파는 게 있어요. 꼭 우리나라 좋은 초콜릿 같은 작은 봉지에 넣어져 있지만은 이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거를 그래 뭐 저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파는 초콜릿이 있는데 그 초콜릿은 당도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차랑 같이 즐겨 마셔요. 또 이 사람들이 차를 마실 때 가장 많이 마시는 음식이 바로 뭐냐면은 양고기 꼬치라고 할 수 있는 샤슬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샤슬릭을 먹고 난 후에도 홍차를 꼭 마셔줍니다. 이 홍차라고 하는 거는 중앙아시아 사람들한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음식 중에 말고기 기름으로 우리 볶음밥이랑 똑같은 맛을 내는 볼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볼롭을 먹고 나서도 이분들은 홍차를 마셔야지 느끼하지가 않고 또 소화가 잘 되고 또 더 의학적으로 나가면은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의 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 고려인 할아버지 집을 갔어요. 이 할아버지 집을 가니까 저희한테 국시를 대접하고 김치를 대접하고 그다음에 거기 빵이 있는데 그 빵이 그 주식으로 이 사람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여기는 큰 빵이죠. 리표슈카라고 하는 빵이 있는데 이 리표슈카를 대접을 하면서 여기에 홍차를 같이 사서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잘 마시지 하면서 어디 가셔가지고 막 뒤지더니 그 우리 맥심 커피를 2개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 맥심 커피도 갖다가 주면서 하는데 어쨌든 이 홍차를 포트에다 담아가지고 거기에다 설탕을 따른 다음에 정성스럽게 따라주고 또 차를 권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손님에 대한 성의를 표하는 그 이슬람 민족들의 특징이 그대로 배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기 할아버지 저는 그냥 펄쩍 주저앉았지만은
할아버지라든지 옆에 사람들이 다 어디 앉아 있었냐면은 의자 같은 작은 의자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높이가 한 20cm 정도가 되고 가로 세로가 한 25에서 30cm 되는 목 받침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목도장이라 그러거든요. 목도장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앉지 않고 목도장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음식을 먹는데 집집마다 아무 집에 고래인들 집에 가면은 자기 집에 저렇게 작은 나무 의자인 목도장을 어, 저기 밥상이 있는 밥을 먹는 곳 쪽 옆에 한 구석에다가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쌓아놔요. 식구가 세 명이면은 손님 한 두 명 오면은 앉을 수가 있고 또 손님이 다섯 명이 넘으면은 자기가 덜컥 주저앉고 손님한테 의자를 내주는 그런 그 저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개는 자기 가족 숫자보다 한 50% 정도 되게 많은 그런 목도장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타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아침 식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를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러시아 빵은 흘렙이라고 하는데 이 흘렙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고기가 들어가고 소고기가 들어간 감자고 소고기가 들어간 빵이 있는데 그거를 피라슈키라고 하는데 이 피라슈키랑도 같이 먹고 또 고기가 들어간 만두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앙아시아에 가면 왜 화덕 같은 데 옆에다가 턱턱 붙여가지고 저 파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쌈사라고 하는데 이 쌈사 같은 것도 먹고 거기에다가 아까 그 가리스키 살라드라고 하는 그 마르코프테를 곁들여 가지고 고려인들이 이런 음식을 먹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려인들도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가운데 한국 가서 일하는 게 로망이고 또 한국 문화가 고려인 사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 오른쪽에 벽에 있는 게 다 책이에요. 책을 가지고 벽에다가 저렇게 붙여놓고 그 실내를 저런 식으로 장식해가지고 책도 아주 오래된 고서들이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은 저런 책을 저렇게 붙여도 되나 그러는데 책을 저렇게 벽으로 다 장식했는데 그런 카페에 앉아가지고 고려인들도 커피를 굉장히 즐깁니다. 고려인들이 커피 즐기는 방식은 한국식 방식하고 그대로 닮았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커피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고려인들도 우리가 소위 좋아하는 그 아이스 커피라고 하는 거를 즐겨 마시고, 또 그 아이스 커피를 원래는 고려인들은 입에도 못 댔는데, 한국을 들락날락 하던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를 겨울에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고려인 청년들도 소위 아라고 하는 거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늘 고려인 아리랑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냈죠. 그런데 뭐 일찍 끝내는 게 당연한 것 같고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끝내고 다음 주에는 제가 커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우리나라 커피뿐만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커피 얘기부터 한국 커피 얘기, 그다음에 우리 커피 문화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두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아침 강의는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났고 또 뭐 PPT 좀 정리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